며느리 도리도 못하는 게 이 집에 무슨 낯짝으로 붙어 있어? 당장 나가! 현관 앞에 내던져진 여자의 짐가방이 빗물에 젖어 뒹굴었습니다. 신우이는 현관문을 가로막고 서서 며느리의 어깨를 밀쳤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모질게 소리쳤죠. 서류 뭉치가 여자의 발밑으로 흩뿌려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도용된 바로 그 명의 도용 서류였죠. 그런데 바닥에 쏟아진 종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앞머리 사이로 드러난 그 얼굴엔 눈물 대신 낮고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그녀는 흩어진 서류 한 장을 조용히 집어들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등기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쫓겨나던 그 여자는 대체 왜 웃었을까요? 이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명의도용과 출생의 비밀이 뒤엉킨 소름 돋는 반전입니다. 현대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금이의 이름은 서은이라 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어느덧 7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여자였죠. 아직 바깥이 푸르스름한 그 시각에 서은은 소리 없이 부엌으로 내려가 밥솥을 안치고 시아버지의 약봉지를 날짜별로 챙기고 국이 끓는 동안 마당에 화분에까지 물을 주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오래전부터 몸이 먼저 알아버린 까닭이었죠. 시댁은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집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2층짜리 단독주택, 마당엔 오래된 감나무, 거실엔 감나가는 골동품이 그득했지요. 사람들은 이 집을 두고 그댁 며느리는 팔자 폈다고들 했습니다. 허나 그 말이 서은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금이는 그저 옅게 웃고 말았습니다. 팔자라는 말이 이토록 무거운 것인 줄 겪어보지 않은 이는 결코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이 집의 실권은 신우이 정숙이 쥐고 있었습니다. 시집을 갔다가 이혼하고 3년 전 친정으로 되돌아온 그 여자는 제 집인 양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서운을 부리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죠. 올케, 커피, 그 한마디에 서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남편 되는 큰아들 준호는 또 어떻고요? 그는 언제나 도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장남 며느리면 장남 며느리답게 이 집 대소사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도리지. 그 도리라는 말 앞에서 서은의 몫은 늘 일뿐이요. 발언권은 언제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러했습니다. 신우이가 서은을 안방으로 부르더니 서류 한 장을 슬며시 내밀었죠. 옳게 여기 이름 좀 적고 도장 하나만 찍어줘. 별거 아니야. 집안 서류 정리하는 거니까. 서은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려 하자 정숙은 재빠르게 손으로 윗부분을 가렸습니다. 뭘 봐? 그냥 밑에만 쓰면 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별것 아니라면서 왜 위를 가리는 것인지. 서은의 손끝이 잠시 멈칫했죠. 바로 그때 마루 끝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평소 한마디 말이 없던 노인이었죠. 그 헛기침 소리에 정숙의 낯빛이 순간 굳더니 아버지도 참 하고는 서류를 도로 걷어갔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그러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문을 닫았습니다. 서은은 그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끝내 알지 못한 채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죠. 금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제 손끝을 스쳐간 그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이 집을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첫 번째 불씨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과묵한 시아버지의 헛기침 한 번이 어째서 하필 그 순간에 터져 나왔는지도 새벽 5시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부엌불을 켜는 사람은 언제나 서은이었습니다. 6 식구의 아침상을 홀로 차리고 시어머니 자리가 빈 이 집의 안살림을 제 두 손으로 굴리는 것도 온전히 금이의 몫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부엌으로 들어선 사람은 뜻밖에도 신우이 정이었습니다. 정희는 팔짱을 낀 채 식탁 의자에 걸터앉더니 마시던 커피잔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새언니, 나 오늘 모임이 있어서 바빠. 내 방 청소랑 세탁물도 좀 부탁해. 부탁이라는 말끝이 조금도 부탁 같지 않았죠.
서운이 이미 시장 바구니를 팔에 걸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정희는 제 할 말만 남기고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남편 정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지난밤에도 술이었죠. 벌써 몇 달째 정우는 회사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빈 소주병을 늘려갔습니다. 서운이 조심스레 여보 술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라고 운을 떼자 정우는 대뜸 언성부터 높였습니다. 집안일이나 신경 써. 아버지 모시는 집 맏며느리가 어디서 잔소리야? 그게 도리에 맞아? 도리. 이 집에서 그 말은 늘 서운의 입을 막는 자물쇠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도리라는 두 글자 앞에서 금이는 언제나 먼저 고개를 숙여야 했죠. 그렇게 또 한 번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고 돌아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죠. 무심코 수화기를 든 서운의 얼굴이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김서은 고객님 되시죠? 지난주 발급하신 카드 한도 상향 신청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카드라니요. 서운은 평생 제 이름으로 카드 한 장 만든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금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상담원은 되레 의아해했죠. 이상하네요. 사흘 전 본인 명의 서류로 접수된 건인데요. 사흘 전 서운의 머릿속에 시아버지 방문 앞에서 제 손끝을 스쳐갔던 그 서늘한 종이 한 장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을 반쯤 열고 나오던 정희가 서운의 손에서 수화기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거 오빠가 급해서 잠깐 쓴 거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유난이야, 새언니.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남의 물건 잠깐 빌린 것처럼 말하는 그 낯짝을 보며 서운의 안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늘 삼키기만 하던 금이가 그날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았지요. 아가씨, 서운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뭘 만들려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가족이라는 말로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처음으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금이가 이렇게 제 앞에서 말대꾸를 한 적은 시집 온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 팽팽한 침묵을 가른 것은 또 한 번의 헛기침이었습니다. 언제 나오셨는지 거실 끝에 시아버지가 신문을 접어든 채 서 계셨죠. 노인은 며느리도 딸도 보지 않고 그저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서운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무표정한 옆얼굴에 아주 잠깐 희미한 미소 비슷한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가 이제야 겨우 시작되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서운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 겨우 카드 한 장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 과묵한 노인이 어째서 며느리의 그 작은 반항을 그토록 반겼는지도 말이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서운이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던 참이었죠. 거실에서 시누이 정미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옳게 잠깐 나와봐. 얘기 좀 하자. 서운이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나갔을 때 소파에는 이미 큰아들 태호와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짜여있던 자리처럼 말이지요. 태호는 술기운이 불쾌한 얼굴로 소파에 몸을 반쯤 걸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가 맨정신인 시간을 보기가 점점 어려웠습니다. 정민은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오빠 사업에 보증 하나만 서줘. 가족끼리 이 정도는 당연한 거잖아. 서우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액수의 뒷자리가 몇 개인지 세다가 그만 숨이 턱 막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 서류의 몇몇 칸에는 서운 자신의 이름과 낯익은 필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으니까요. 분명 서운이 쓴 적 없는 글씨였습니다. 이거 제가 서명한 적 없는데요. 서운이 조심스레 말하자 정미의 눈꼬리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가족을 못 믿어? 도장이야, 며느리 도장이. 이 집 거지 누구 거야? 태호는 그저 픽 웃으며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예전의 서운이었다면 그저 고개를 숙이고 펜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날의 서운은 달랐습니다. 금이는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더니 앞뒤를 꼼꼼히 살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하루만 맡아두고 내일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서명할게요. 제 이름이 들어가는 서류니까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행엔 왜 가? 그냥 여기서 도장 찍으면 되는 걸? 금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급해진 것을 서운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서운이 알아서는 안 될 것이 그 종이 안에 숨어 있다는 뜻이었죠. 태호가 그제야 몸을 일으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요새 왜 이렇게 유난이야? 아버지가 뭐라고 바람이라도 넣었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여태 아무 말 없던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두 남매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딱 한마디를 남겼죠. 그래, 서운이 은행에 데려가거라. 확인할 건 확인해야지. 정미와 태호의 낯빛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운은 그 밤 자신의 방에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카드 한 장과 손에 쥔 그 서류를 번갈아 보면서요. 두 종이에 적힌 이름은 모두 자신의 것이었으나 정작 그 이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운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몹시도 요긴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진짜 무게를 서운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린 것은 정확히 3시 무렵이었습니다. 서운이 문을 열자 낯선 사내 둘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죠. 앞선 이가 명함을 내밀며 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서운은 처음엔 집을 잘못 찾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내가 꺼낸 종이에는 조금 전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바로 그 이름 정서운 석자가 채무자란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2달째 이자가 밀려서요. 원금 2억 3천. 오늘까지 최고작 나갔습니다. 2억 3천.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서운의 손끝이 저릿하게 식어갔습니다. 자신은 은행 문턱조차 넘은 적이 없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그만한 돈이 이미 세상 어딘가로 흘러가 버렸다는 것이죠. 되돌릴 수도 물을 수도 없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나온 이가 큰아들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되레 서운의 팔을 낚아채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죠. 당신은 빠져.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낮게 으르렁거리면서요. 낮술에 불쾌해진 눈은 이미 제 발등의 불을 알고 있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누이 태경은 놀라기는커녕 팔짱을 낀 채 혀를 찼습니다. 옳게 가족끼리 이런 걸로 소란 피우면 못 써. 좋게 좋게 도장 하나 더 찍으면 될 거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말투가 어찌나 태연하던지 서운은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팔려나가는 동안 정작 모르고 있던 사람은 오직 자신 하나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날 서운은 예전의 서운이 아니었습니다. 팔을 잡아 끄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금이는 사내에게 또렷이 되물었습니다. 그 대출, 제가 직접 서명한 서류가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사본을 주십시오. 뜻밖의 반문에 사내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서운은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누르고 있었죠. 최고장 봉투를, 채무 서류를, 그리고 당황한 세 사람의 얼굴까지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남기면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은행 콜센터로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조용히 접수되었습니다. 명의 도용 및 사문서 위조 의심건, 접수 번호가 발급된 순간 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한 걸음 넘어가 있었죠. 다만 서운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2억 3천이 대체 어디로,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지를. 그리고 그 돈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름 하나가 머지않아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때껏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번호가 발급되고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서운이 은행에 다녀오려 현관을 나서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죠. 누군가 안에서 걸어 잠근 것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시누이 정미의 목소리가 느긋하게 넘어왔습니다. 옳게 오늘은 그냥 집에 있으라고. 밖에 나가봐야 서로 얼굴 붉힐 일만 생긴다고요. 서운이 왜 문을 잠갔느냐 되묻자 정미는 도리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근 게 아니라 걱정돼서 지키는 거라고. 며칠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혼자 내보내겠느냐고 말이죠. 그 말의 무게를 서운이 채 가늠하기도 전에 오후가 되어 큰아들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현관까지 밀려왔죠. 그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툭 던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의를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한 사람이 바로 너라고 이미 다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서운이 제 손으로 넣은 그 신고가 어느새 방향이 뒤집혀 도리어 제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와 있던 것이었죠. 태호는 준비해둔 진술서를 내밀며 여기 손도장만 찍으면 조용히 덮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찍지 않으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병원에 넣어버리겠노라고. 실은 정미가 이미 상담 예약서까지 받아둔 뒤였습니다. 서운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인주가 묻은 붉은 도장이 코앞에서 어른거렸죠. 이 종이 한 장에 손을 대는 순간 2억 3천을 빼돌린 도둑도 서류를 위조한 죄인도 전부 자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오래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찍겠다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는 손도장을 못 찍겠다고 또렷이 말했죠. 대가는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태호는 금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액정을 깨버렸고 정미는 안방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서운은 제 집 안에서 세상과 끊긴 채 갇히고 말았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금이가 무릎을 안고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왔죠. 시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평생 말 수 없던 그 노인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딱 한 줄을 적어두었더군요. 이 집 등기부를 떼어보라고.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놀라지 말고 확인하라고 말이죠. 서운은 그 종이를 몇 번이나 되익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이제껏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그 사실이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뒷면 눌러 쓴 글씨 밑에 반쯤 지워진 이름 하나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2억 3천의 끝에서 기다리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다만 그것이 시누이의 것도 큰아들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만은 서운도 그리고 이 집안 누구도 아직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운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쯤 지워진 글자였지만 회계짜임만은 눈에 익었죠. 언젠가 시아버지의 낡은 수첩 맨 뒷장에서 꼭 한번 스쳐본 적이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오래된 지인의 성함이려니 하고 넘겼던 것이 하필 2억 3천이라는 빚의 끝자락에서 다시 튀어나온 것입니다. 금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집을 나섰지요. 종이에 적힌 주소는 시내에서 한참 벗어난 이제는 문을 닫은 지 오래인 어느 산부인과의 옛자리였습니다. 간판도 없이 허물어져가는 그 건물 앞에서 서은은 한때 그곳의 산파였다는 노인을 어렵게 수소문에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서은이 지워진 이름을 손끝으로 짚어 보이자 그 주름진 얼굴이 흠칫 굳었죠. 그대 큰아들. 노인은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 아이는 그 집 핏줄이 아닙니다. 30년 전 같은 날 같은 방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고 하나는 부잣집 며느리의 아들, 하나는 그 산파의 손을 거쳐 사라진 이름 없는 아이였다고. 무엇이 오갔는지는 몰라도 그날 밤 두 아이는 조용히 자리가 바뀌었노라고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떠받들던 그 큰아들이 도리를 앞세워 서운을 밀어내던 바로 그 사람이 실은 이 집안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리를 빼앗긴 아이의 이름이 바로 그 반쯤 지워진 글씨였죠. 서운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 진실이 자신의 손 안에서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금이는 노인에게 그날의 기록이 남아있느냐 물었고 노인은 낡은 상자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값을 치러야 했죠. 서훈은 남몰래 쥐고 있던 마지막 비상금을 언젠가 이 집을 나갈 때 쓰려 아껴둔 그 돈을 망설임 없이 밀어 넣었습니다. 돌아갈 배는 이제 스스로 불태운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서훈을 기다린 것은 텅 비어 있어야 할 방 안의 불빛이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그 종이가 놓여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죠. 신우이가 다녀간 것입니다. 화장대 위에는 신우이의 것으로 보이는 립스틱 자국이 밴 담배꽁초 하나가 재떨이도 아닌 서훈의 결혼사진 액자 위에 무심히 얹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신우이는 전에 없이 서훈에게 상냥해졌고 큰아들은 반대로 눈을 마주치길 피했지요. 무언가를 알아챈 자의 조바심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태어남이 한 지붕 아래 뒤엉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훈은 상자 속 낡은 기록을 품에 안은 채 이 패를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산파가 서훈이 떠난 바로 그 저녁에 어디론가 전화를 한 통 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 통화를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날 밤 서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고 온 낡은 종이 뭉치, 누렇게 삭은 출생 기록과 오래전 병원 장부에서 뜯겨나온 한 장의 사본이 금이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죠. 이것이 무엇을 뒤집을 패인지 서훈은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종이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도 함께 사라지리라는 것만은 짐승처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이 패를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우이가 안방 서랍을 뒤지고 큰아들이 금이의 휴대전화를 슬쩍슬쩍 들여다보는 집 벽에도 눈이 달린 이 집에서 진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죠. 서훈은 새벽 5시, 아직 어스름이 거치지 않은 시각에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종이는 낱장으로 나누어 한 부는 사진으로 찍어 자신만 아는 클라우드 깊은 곳에 한 부는 복사해 우체국 사서함에 그리고 원본은 금이가 오래 신뢰해온 한 사람, 대학 시절 은사였던 노 변호사의 사무실 금고에 맡겼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걸 여십시오라고 서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노 변호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서훈이 처음으로 이 집 바깥에 심어둔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동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는 법. 새벽에 나선 며느리의 빈자리를 하필 그날따라 일찍 잠에서 깬 신우이가 알아차리고 만 것입니다. 새벽부터 어딜 그리 부지런히 다녀오시나 라고 신우이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물었죠. 서훈은 태연히 잠이 안 와 바람을 쐬고 왔다고 답했으나 신우이의 촉은 그 어설픈 변명 아래 깔린 무언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침 집안의 저울추가 소리 없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의 방에서 한 통의 전화벨이 울렸던 것입니다. 수화기를 든 신우이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더니 이내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죠. 산파? 그 여자가 뭘 안다고? 낮게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서훈이 그토록 은밀히 움직였던 어젯밤의 발걸음이 이미 누군가의 손바닥 안에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산파가 걸었던 그 전화 수화기 너머의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패를 감추는 사이 상대편은 그 패의 존재 자체를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진실이 밝혀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그것을 꺼내 드느냐였죠. 신우이는 그날 오후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한 사람에게 은밀히 연락을 넣었습니다. 서훈의 편이라 믿었던, 그러나 어쩌면 아니었을지도 모를 그 사람에게로 말입니다. 정씨,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때 이 큰 집의 부엌과 안방을 20년 가까이 지켜온 늙은 가정부였죠. 신우이가 오랜 세월 발길을 끊었던 그를 은밀히 불러들인 까닭은 분명했습니다. 며느리 서훈이 이 집에 발을 들이기 전 감추고 있는 흠 하나쯤은 반드시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씨라면 그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신우이는 그렇게 계산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큰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신우이는 정씨를 문 앞에 세워두고 이미 이긴 사람의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오라버니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그 애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대요. 라고 말이죠. 그 말에 큰아들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도리를 앞세워 서운을 몰아붙이던 그 당당하던 낯빛이 어찌된 일인지 핏기 없이 식어갔습니다. 늙은 가정부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잔뜩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죠. 아가씨, 정말로 그걸 이 자리에서 꺼내라 하시는 겁니까? 신우이가 어서 말하라 재촉하자 노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힘겹게 떨구었죠. 큰도련님은 이댁 어른의 친자식이 아니십니다. 상 위로 숨소리마저 얼어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가 캐내려 했던 것은 며느리의 흠이었는데 정작 열린 상자에서 걸어나온 것은 전혀 다른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큰아들 20년 가까이 이 집안의 장자로 상속의 첫자리로 도리라는 이름으로 군림해온 그가 실은 시아버지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과묵하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온 식구가 그의 진노를 혹은 펄쩍 뛰는 부정을 기다렸죠. 그러나 노인은 오래 감았던 눈을 뜨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이 집에 오던 첫날부터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죽은 아내가 바깥에서 데려온 아이, 그 죄를 덮어주느라 평생을 침묵으로 산 사람. 그가 그토록 말이 없던 까닭이 그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판이 그 자리에서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신우이는 며느리를 벼랑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정작 발밑이 무너진 것은 제 친오랍이었으니까요. 사원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고 술에 기대어 큰소리치던 그 남자의 장자라는 왕관이 단 한 문장에 바스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운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금이는 다만 조용히 정씨를 바라볼 뿐이었죠. 서운의 편이라 여겨졌던 그 늙은 가정부가 어째서 하필 신우이의 부름에 응해 이 자리에 섰는지, 그리고 그 입에서 걸어 나온 비밀이 정말로 신우이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칼이었는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팽팽한 침묵을 먼저 깨트린 이는 서운도 신우이도 아니었습니다. 삐걱 안방 미닫이가 열리더니 오래도록 입을 봉하고 살던 시아버지가 지팡이에 온몸을 실은 채 마루로 걸어 나온 것이었죠. 사람들은 흠칫 물러섰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희었고 마른 손등엔 검풀은 멍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운이 반사적으로 부축하려 다가서자 노인은 조용히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마루 위에 툭 떨어뜨렸죠. 신우이가 먼저 낚아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갔습니다. 그것은 대학병원의 진단서였습니다.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 석 달, 각혈과 통증을 홀로 견디며 노인이 병원을 오가던 지난 반년의 기록이 차가운 활자로 거기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걸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었죠. 셈이었습니다. 석 달. 그 석 달 안에 무엇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금이의 눈은 이미 진단서 넘어 집문서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반년 만이었을까요? 갈라진 목소리로 노인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진단서 반년 전부터 서운이가 알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가 획 고개를 돌려 서운을 노려보았죠. 알고 있었다고? 시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 입 꾹 다물고 있었다고? 왜 무엇을 노리고? 큰아들마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여보, 사실이야? 아버지 병을 숨긴 게 당신이었어? 목이 콱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노인의 병원비를 대고 새벽마다 몰래 응급실 문턱을 넘나든 이가 다름 아닌 서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려면 금이가 감춰온 또 하나의 사실, 이 집의 모든 돈줄이 실은 누구의 손에서 흘러나왔는가까지 함께 드러내야 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운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죠. 네, 제가 숨겼습니다. 스스로 누명을 뒤집어 쓰는 한마디였습니다.
신우이의 입꼬리가 승리하듯 올라갔습니다. 들었지? 본인 입으로 인정했어.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고 병까지 감춘 거야. 큰아들은 끝내 아내에게서 등을 돌려 도리를 말하며 제 누이의 곁에 섰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노인의 방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노인이 금이를 나직이 불렀죠. 어리석은 것, 어찌하여 뒤집어 썼느냐. 서우는 대답 대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버님, 반년 전 그 진단서를 정말 저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단서가 처음 그 손에 쥐어지던 날 그 자리엔 한 사람이 더 있었으니까요. 오늘 낮 신우이의 부름에 응해 비밀을 뱉어낸 바로 그 늙은 가정부 정 씨였습니다. 그렇다면 정 씨는 대체 언제부터 누구의 눈과 귀가 되어 이 집을 소리 없이 드나들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이튿날 새벽 대문 앞에 놓인 낯선 검은 봉투 하나와 함께 또 한 번 뒤집어질 참이었습니다. 새벽 6시, 마당엔 아직 밤의 냉기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문 앞에 놓인 그 검은 봉투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죠. 보낸 이의 이름도 받는 이의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손바닥만한 봉투였습니다. 금이는 그것을 집어들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누군가 이 문 앞을 다녀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봉투를 여니 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수년 전에 이 집 거실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직 젊은 시아버지 곁에 서서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든 여인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늙은 가정부 정 씨였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금이의 옷차림은 가정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듯한 정장에 가슴엔 어느 법무사 사무소의 명패가 또렷했죠. 며느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 씨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가사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금이는 애초에 이 집의 명의와 서류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당신 이름으로 된 것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정오 시청 앞 등기소로 오세요. 그 짧은 문장이 며느리의 가슴을 2번 쳤습니다. 한 번은 두려움으로 또 한 번은 오래 눌러두었던 어떤 의심이 마침내 형체를 얻는 서늘함으로 지난 세월 신우이가 그토록 집요하게 며느리의 도장과 서명을 탐냈던 이유, 큰아들이 도리라는 말을 앞세워 금이를 안방에서 밀어내면서도 정작 재산 문제만 나오면 눈빛이 흔들리던 이유, 그 모든 어긋난 조각이 이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맞기 시작한 것이었죠. 금이는 알았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마지막 발악으로 파놓은 덫일지도 몰랐죠. 정오에 그곳으로 나가는 순간 명의 도용의 죄를 뒤집어 쓴 채 붙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밤새 마신 술 기운에 비틀거리는 큰아들과 그 뒤에서 웃고 있을 신우이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안전한 길은 하나였습니다. 봉투를 태우고 아무 일 없던 듯 아침상을 차리는 것. 그러나 며느리는 처음으로 안전한 길을 버렸습니다. 금이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 오래 서 있다가 결국 노크도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죠. 아직은 그 과묵한 노인조차 온전히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금이는 혼자 택시를 불렀습니다. 정오까지는 6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6시간 동안 금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 무엇으로 박혀 있는지 남의 입이 아니라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며느리의 등 뒤로 2층 창문의 커튼이 슬며시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금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신우이였을까요? 아니면 밤새 잠들지 못한 또 다른 눈이었을까요? 그리고 금이가 대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안방에서는 전화기 하나가 다급히 들려 올려졌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움직였어. 등기소로 가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해.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금이가 향하는 그 등기소에서 이미 한 사람이 서류 뭉치를 든 채 금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집의 모든 판이 완전히 뒤집히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등기소의 낡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선 금이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류 뭉치를 품에 안은 채 창가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죠. 평생 안방 아랫목에서 헛기침 한 번으로 말을 대신하던 그 과묵한 노인이었습니다. 금이는 저도 모르게 아버님이 어떻게 여기를 하고 되물었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품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금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금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금이의 이름으로 몰래 개설된 대출 서류, 위조된 인감이 찍힌 차용증, 그리고 신우이와 큰아들이 주고받은 문자 기록의 사본까지. 어머니 명의 아직 안 걸렸지? 아버지 술 취한 틈에 인감 하나만 더 빼면 돼.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금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명의도용은 우발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나직이 말했죠. 내가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을 게다. 허나 사람이 정신을 놓은 척한다고 눈까지 감은 건 아니야. 금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 시아버지가 술잔을 앞에 두고도 유독 천천히 비우던 그 밤들이 실은 자식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귀에 담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노인은 아들과 딸이 며느리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그 현장을 취한 척한 눈꺼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인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집과 땅, 그 모든 것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칸에 적힌 이름은 놀랍게도 금이 바로 며느리 자신이었죠. 10년 전 내가 이 집을 내 앞으로 돌려놓았다. 언젠가 이 꼴이 날 줄 알았거든. 금이가 시집살이의 서름을 삼키며 걸레질하던 그 마룻바닥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금이의 것이었다는 사실, 금이를 쫓아내려던 자들이 실은 금이의 집에 얹혀 살던 세입자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차가운 등기소 형광등 아래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내가 결정해라. 노인이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도둑 맞은 내 이름을 내 손으로 되찾는 일이지. 누가 봐도 내가 옳다. 증거는 완벽했고 명분은 금이의 편이었으며 이 판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기소 바깥에서 급하게 멈춰서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비친 것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오는 신우이의 얼굴이었죠. 한 발 늦었다는 것을 직감한 그 표정 위로 금이는 봉투를 조용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금이도 노인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저토록 다급히 달려온 진짜 이유가 이 서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금이의 이름을 훔친 그 손이 이미 그보다 훨씬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에 손을 대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봉투 속 서류에 눈을 두던 금이의 손끝이 문득 멈췄습니다. 신우이가 헐떡이며 달려온 것은 이 명의 도용 각서 때문이 아니었죠. 금이가 미처 넘겨보지 못한 마지막 장. 거기에는 금이의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박힌 또 하나의 문서가 겹쳐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였죠. 채권 최고액 12억. 금이의 이름으로, 금이의 집을 담보로 누군가가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린 흔적이었습니다. 금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내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자 곁에 선 노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죠. 시아버지는 그 과묵했던 노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노라 말했습니다. 며느라, 저것들이 내 도장을 파다 쓴 지가 벌써 반년이다. 내가 못 본 척한 게 아니라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게야. 노인이 장롱 깊은 곳에서 꺼내든 것은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적힌 인출 내역, 신우이가 은행 창구에서 금이의 신분증 사본을 내밀던 날의 메모, 그리고 큰아들이 술에 취해 흘린 말들이 빼곡했죠. 술이 그를 무너뜨린 만큼 술은 또한 그의 죄를 증언하는 혀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든 것을 반년간 조용히 한자 한자 받아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왜 이제야? 금이가 젖은 눈으로 묻자 노인은 다만 금이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때를 기다린 게다. 지금이 그때고.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 부당하게 삼켜야 했던 모든 억울함이 비로소 방향을 얻었죠.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서류 이리 내놔. 그건 오해야. 다 오해라고. 그러나 금이는 봉투를 품은 채 조용히, 그러나 조금도 물러섬 없이 일어섰습니다. 반년을 당하기만 하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상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오해라고요, 형님? 금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근저당 형님 명의로 다시 잡으면 되겠네요. 내 이름이 아니라. 신우이의 낯빛이 하얗게 바래는 것을 금이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전화기를 들어 올렸지요. 신우이의 시선이 그 손끝을 따라 굳었습니다. 노인이 이미 눌러둔 번호, 통화 대기 중이던 화면에 떠있던 세 글자를 금이도 그제야 보았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도 아니었죠. 그건 이 집안 누구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여겼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반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대문 밖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는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것 치고는 놀랄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당에 센서등이 툭 켜지고 그 불빛 아래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반년 전 회사의 장부를 손에 쥐고 있던 사람. 어느 날 아침 사표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져 온 집안이 돈을 들고 튄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바로 그 격리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모서리가 다 다른 낡은 서류 가방이 안겨 있었습니다. 신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말끝을 잊지 못하는 금이의 목소리를 노인이 나직이 잘랐죠. 시아버지는 통화 화면을 조용히 탁자에 내려놓으며 반년 동안 이 사람을 숨겨둔 게 날세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과묵하기만 하던 그 노인이 실은 사라진 실장을 제 손으로 피신시키고 그 긴 침묵으로 이 밤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던 그 등이 오늘을 위한 침묵이었음을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죠. 남자는 가방을 열어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찍힌 위임장, 금이가 단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 없는 인감이 눌린 계약서들, 그리고 그 도장을 언제 어느 도장집에서 누구의 지시로 팠는지가 날짜별로 적힌 메모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를 먼저 고발했죠. 큰아들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밤마다 신우이가 서류를 들이밀었고 자신은 그 손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노라고. 아니, 거절하면 다음 차례는 제 목이라는 걸 알았기에 눈을 감았노라고. 바로 그 대목에서 이 밤의 무게가 한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남자가 내려놓은 것은 고발장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받은 대가의 계좌 내역과 신우이가 보낸 지시 문자, 그리고 취한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서명하던 순간을 담은 녹취까지 제 죄를 함께 얹어 내밀었습니다. 저 하나만 살자고 남을 찌르는 밀고가 아니라 제 손목까지 함께 내미는 자백이었죠. 그래서 그 증거는 흔들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앙심 품은 자의 거짓말이라 되받을 수 없게 양쪽 어디에서 보아도 무너지지 않는 증거가 마당 탁자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신우이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듯 그건 다 조작이야. 저 사람이 지어낸 거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남자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똑같은 사본이 이미 반년 전에 어느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맡겨져 있다는 접수증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종이 몇 장을 찢는다 해도 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서류 맨 밑에 깔려있던 한 장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였죠. 그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 도무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이 집이며 땅이며 옮기려던 게 전부, 이상하게도 결국 이라고 입을 뗐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죠. 그건 내일 저 아이 입으로 듣게 며느리조차 아직 모르는 그 마지막 한 장에 대체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일까요? 이튿날 아침 노인은 온 식구를 거실에 불러앉혔습니다. 서류 뭉치 맨 밑에 깔려있던 그 등기부 한 장을 그는 손수 탁자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죠. 그러고는 며느리를 향해 나지기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읽어라. 내 이름으로 된 것을 내 입으로.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난에 또렷이 박힌 세 글자를 보았지요. 그건 시누이의 이름도 큰아들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 그럴 리가 없어. 그 집은 오빠 앞으로 옮기기로 다 끝난 얘기잖아 라고 소리쳤지요. 그러자 노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옮기려던 그 서류마다 내가 이 아이 도장을 몰래 파서 찍었지. 그게 바로 명의도용이다. 나는 3년을 지켜봤다. 노인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누이가 위조한 인감, 큰아들이 술에 취해 흘린 각서, 그리고 두 사람이 며느리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챙긴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과묵하던 노인은 사실 그 오랜 침묵 동안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아버지, 그건 다 집안 위에서였습니다 라고 변명했죠. 노인은 그를 오래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위에서 너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니라 내 술값의 종이었다. 그 한마디에 큰아들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도리를 앞세워 며느리를 밀어내던 그 입술이 이제는 아무 말도 뱉지 못했지요. 며느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전 이 집과 땅을 조용히 며느리 명의로 돌려두었던 것입니다. 술과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할 아들과 그 뒤에서 곳간을 노리던 딸을 믿을 수 없었기에 이 집에서 끝까지 사람 도리를 지킨 건 너 하나였다라고 노인은 말했죠. 그러니 이 집의 주인도 너라야 옳다. 그날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위조와 명의도용은 명백한 범죄였고 증거는 차고 넘쳤죠. 며느리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변호사를 선임해 시누이와 큰아들이 빼돌린 대출과 위조 서류 전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시누이는 사문서 위조로, 큰아들은 그 공모로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토록 당당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그 집과 땅을 팔지 않았지요. 대신 그곳을 미천 삼아 오래 접어두었던 자신의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손끝 야무진 금이의 살림 솜씨는 곧 어엿한 가게가 되었고 가게는 다시 여러 개의 매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한때 부엌 한 구석에서 눈칫밥을 먹던 여인이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간판을 내걸고 당당히 세상 앞에 섰죠. 곁에는 늙은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금이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술에 기대 남의 이름을 훔친 자들은 결국 제 발밑을 파고 묵묵히 도리를 지킨 이는 끝내 제 이름을 되찾는 법입니다. 세상의 주인 자리는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오랜 말이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제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야담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